자, 첫 코너 뉴스픽으로 시작을 해보죠. 화요일과 목요일에 이 두 분과 함께합니다. 신보라 국민의힘 전 의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정은혜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최근에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국민의힘에 대한 그 여성의 지지율이 하락했다. 뭐 이 남자 전략이 실패한 것 아니냐. 뭐 이런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어떤 분석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지 정은혜 전 의원께서 좀 정리를 해 주시죠. 네, 지금 그 여성 유권자들 사이에서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뚝뚝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4.7 재보궐선거 이후에 2030 세대의 남성 표심만을 바라보며 편향된 젠더 인식에 편승한 결과라는 분석이 있는데요. 네. 이제 문제는 또 앞으로의 대선입니다. 예.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민의힘에 입당하면서 보수 대 진보 이런 양자 구도가 선명해졌는데 양자 대결에서는 그 1%의 표심이 굉장히 아쉬운 법이죠. 근데 국민의힘은 유권자의 50%에 해당하는 여성을 밀어내는 마이너스의 선택을 거듭하고 있다라는 그 언론의 또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 한국갤럽이 지난달 27일에서 29일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네. 그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은 35%, 국민의힘 지지율은 28%였습니다. 예. 근데 두 정당에 대한 남성들의 지지율은 32%대로 같았지만 여성들 사이에서는 국민의힘 24%, 민주당 39%의 격차가 상당했습니다. 특히 그 20대 여성과 30대 여성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20대 여성의 11%가 국민의힘을 지지했고요. 33%가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했습니다. 네. 또한 30대 여성의 15%가 국민의힘을, 41%가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했습니다. 예. 50대나 뭐 60대 같은 경우는 약간 국민의힘 지지가 상대적으로 한 몇 퍼센트 정도 높기도 했는데요. 주로 2030이군요. 네네. 네.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제 젠더 이슈가 떠오를 때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내길 좀 꺼려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대부분은 잘 몰라서 공격이 두려워서 이런 그 이유를 대기도 하는데요. 그 특히 그 이준석 대표가 2030 세대의 남성 지지층이 좀 탄탄하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뭐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내가 댓글 폭격을 받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네. 자, 지금 한국갤럽이 7월 27일부터 29일까지 전국의 만 18세 이상의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전화로 자체 조사를 한 결과였고 응답률은 16%라는 것도 다시 한번 고지해드립니다. 이거 아마 들어가시면 확인하실 수 갤럽 들어가셔서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지금 나오는 결과를 놓고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여성 지지율이 남성보다 조금 더 높게 나타나는 현상, 이걸 젠더적 관점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당에서 낸 입장이나 정책 중에 젠더 편향적인 것은 없었다, 이렇게 지금 입장을 밝혔다고 하는데 두 분께서 이런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분석하시는지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먼저 신보라 의원께 좀 여쭤보죠. 네. 최근 언론에서 이제 한국갤럽 조사를 토대로 국민의힘 여성 지지율이 하락했다. 네. 이렇게 하면서 여러 분석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네. 근데 또 최근에 리얼미터라는 여론조사 기관에서 갤럽과 비슷한 시기죠. 예. 26일에서 30일. 전국 18세 유권자 2,525명을 설문한 그 조사 결과를 보면 네. 여기서는 오히려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 지지율 역전한 것으로 나옵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35.2%, 민주당 지지율은 33.6%로 조사가 됐고요. 네. 국민의힘 여성 지지율은 3.5%가 상승을 해서 31.1%, 네. 민주당 여성 지지율은 4.6%가 하락해서 34.2%로 조사가 됐습니다. 비슷한 기간에 실시된 요란조사이지만 결과는 또 완전 편이하게 다르죠. 네. 그래서 갤럽 조사만으로 국민의힘의 여성 지지율이 대폭 하락했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좀 어렵고 리얼미터 조사를 두고는 줄리 벽화의 여성 혐오에 민주당이 좀 소극적으로 대처를 하면서 지지율을 좀 떨어졌고 상대적으로 국민의힘 지지율은 오른 것으로 또 언론에서 또 평가하기도 합니다. 네. 다만 제가 생각하기에 국민의힘만 놓고 보자면 4.7 재보궐선거 당시에 승리를 했을 때 여성 지지율과 남성 지지율이 거의 비슷하게 상승을 했었고요. 네. 그에 비하면 지금 현재적 상황에서 보면 확실히 남성 지지율보다 여성 지지율이 조금 더 하락한 것은 좀 타당히 좀 분석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윤석열 전 총장의 페미니즘 관련 발언이나 네. 그 대변인의 그 안산 선수에 관한 그런 발언 그 페북에 있는 글들이 네. 언론에서 좀 논란화되면서 그것이 일정 정도 여성 표심에 영향은 미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 국민의힘 보면 이준석 대표가 실은 남성 지지도를 한창 높이는 견인차 역할을 한 건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남성 표심의 긍정적인 역할이 될 만한 그런 상징 정책들은 눈에 많이 보이거든요. 근데 반면에 여성 유권자들에게 소구력을 지닌 그런 정책들은 국민의힘에서 잘 보이진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건 좀 뼈아프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몇몇 대선 후보들의 여성가족부 폐지가 주목을 굉장히 받지만 실은 국민의힘 안에서 윤희숙 의원 등은 여성가족부 폐지가 아니라 양성평등 가족부로 변경을 하고 발전시켜야 된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지는 못했고요. 최근에 김경선 그 여가부 차관도 지금 여가부도 그 명칭 변경에 대해서 심각하게 검토를 해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다 검토의 여지가 있는 만큼 이런 부분도 좀 주목을 받았으면 좋겠고 또 여성의 일가정 양립 정책이나 이런 것도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지는 못해요. 저는 여성 유권자들의 이슈와 주목을 끌 수 있는 당의 좀 전략적인 노력도 정말 중요하게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실은 요새 보면 이 젠더 갈등이라는 걸 정치권이 더 키우거나 심화시키는 경향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아요. 국민들의 정치나 사회나 인권 의식은 굉장히 상식적으로 변모했거든요. 그래서 선수들의 땀과 승리는 있는 그대로 존중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여성의 인권도 그게 정치권의 영역이건 어떤 영역이건 기본적으로 지켜져야 될 영역이 있다라고 보는데 정치권만 유독히 이걸 유불리, 자기 진영의 유불리의 문제로 접근하고 어떤 거는 무시하고 어떤 건 소극적으로 일관하고 어떤 건 더 강하게 푸시하고 이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치권의 오히려 인권 감수성이나 젠더 의식 이걸 오히려 정치적 유불리 잣대 뒤로 두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치권 스스로가 정말 되돌아봐야 되는 문제라고 하는 점도 더불어 지적하고 싶습니다. 국민들의 인권 감수성에 비해서 너무 그래서 떨어진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정은혜 의원께서는? 일단 여론조사 관련해서는 뭐 조사하는 기관이라든지 시기라든지 응답 방식, 또 질문의 구성 이런 것들에 의해 좀 달라질 수는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좀 제 주변에도 여성분들이 약간 국민의힘 당에 대한 지지를 좀 적극적으로, 표면적으로는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의 그 페미니즘 발언이 저도 좀 굉장히 좀 많이 놀란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뭐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라고는 하지만 그 저출산 문제의 여러 가지 원인을 얼마 전에 무슨 글을 봤다. 페미니즘이라는 것이 너무 정치적으로 악용돼서 남녀 간 건전한 교제 같은 것도 정서적으로 막는 역할을 한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 이런 말을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사실 또 페미니즘 문제뿐만 아니라 그 윤석열 검찰총장이 얼마 전에 또 부정식품 같은 것도 이제 뭐 없는 사람은 싸게 사 먹을 수 있게 해줘야 한다라는 발언이라든지 집도 생활품인데 보유세를 물리는 건 비정상이다. 뭐 이렇게 발언을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여성을 타겟으로 한 것도 있지만 실제로 정책적인 부분에서 또 그런 개념적인 부분에서 조금 더 여성의 지지를 얻지 못하는 그런 발언들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특히 뭐 이준석 대표가 2030 남성에 좀 표를 많이 받기도 했지만 실제로 처음에 그 대변인을 이제 여성으로 수석 대변인을 임명을 했었죠. 황보승희 의원님이시죠. 그렇죠. 네, 그때 그리고 나서 이제 대변인이다 이러면서 너무 여성을 또 배려하는 거 아니냐 이런 커뮤니티의 글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가장 먼저 인선을 했기 때문에요. 근데 지금 그 대변인 이후의 인선들을 보면 뭐 사무총장이라든지 뭐 비서실장이라든지 사실은 앞에 보이는 대변인이라는 직책만 여성일 뿐이지 제가 보기에는 당내의 그 주요 보직에 있어서 여성이 좀 보이지 않는다. 실제로 일하는 곳에 여성이 많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윤석열 검찰총장도 이제 전 검찰총장도 영입하거나 뭐 이렇게 캠프 구성을 보면 굉장히 그 남성 위주의 그런 캠프 구성이 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고민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보수냐 진보냐 이런 갈등으로 나아가는 건 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사실 민주주의에서의 그 가치가 보수 진보의 가치가 무엇이 옳고 그르다고
를 논의하기보다는 그 시대에 맞는 정책들이 필요한 것인데 사실은 이게 성별 갈등으로 들어가면 사실 그 본질이 저는 흐려진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히려 반면 저는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여성 정책 경쟁이 굉장히 활발합니다. 지금 대통령 후보들 같은 경우도 그 이재명 후보가 이번에 그 안산 선수 그 페미니스트 논란 관련해서 땀과 노력의 성과가 차별의 언어로 덧칠되는 것에 반대한다. 네. 성별, 외모, 지역, 나이, 종교 등 우리 사회의 모든 차별과 혐오를 거부한다라고 말을 하기도 했고요. 캠프 구성에 있어도 이제 어제 여성미래본부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출범을 해서 여성들이 그 조직하고 있는 정책이라든지 그 기구를 굉장히 크게 네. 만드셨고요. 그다음에 영입이나 뭐 조직 내에서 그런 인재들을 발굴하기로 했고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는 여성 공약을 굉장히 세부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데이트 폭력 처벌 강화라든지 그다음에 제가 좀 마음에 들었던 거는 자궁경부암 백신을 국가가 책임져서 이제 맞게 하고 또 그다음에 암 경험이 있는 여성의 사회 복귀를 이제 국가가 책임지겠다라는 식으로 우리 당내에서는 굉장히 여성에 관한 정책이라든지 여성의 인재를 이렇게 들어오게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관대하고 오히려 지금 경쟁하는 구조가 됐는데 저는 국민의힘도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지 네. 않나 싶습니다. 네, 지금 헬레나 씨님께서는 지지율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성에 대해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좀 평평하게 만들어 보겠다는 노력이 정치인들의 임무가 아니겠는가 이런 얘기를 해주셨고요. 불타는 고구마님께서는 정치권도 문제지만 언론도 문제다. 언론이 또 너무 이슈를 만들어가는 부분도 큰 문제가 아닌가 하는 그런 지적도 네. 같이 더불어 해주셨습니다. 두 분 얘기 조금 더 붙여보죠. 앞으로 좀 뭐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네, 저도 방금 의견 주신 청취자분의 의견에 굉장히 공감이 되는데요. 예. 실은 뭐 안산 선수에 관련한 그때 논란도 실은 일부 아주 극단적인 그런 커뮤니티에서 아주 일부 정말 네. 저는 초극소수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초극소수의 그런 의견인데. 주장들을 마치 많은 대중들이 공감하거나 많은 대중들이 지적하고 있는 문제제기처럼 언론에서 공론화시키는 것이 굉장히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난 뭐 소세지 논란도 그랬고 그런 일부 극단의 주장을 언론이 굉장히 공론화시켜서 그걸 확대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좀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국민의힘에서도 어제도 유승민 후보가 네. 그 저출생 관련 공약들을 내놓기도 하고 지금 국민의힘 후보들도 여러 방면에서 여성들 유리천장을 부수는 문제들에 대해서 관심을 또 갖고 보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다만 사실 여성 정책이 상대적으로 남성 정책보다는 덜 주목받고 있는 그런 현실에 저는 이슈와 주목도를 끌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한층 더 필요한 것 아닌가라는 그렇죠. 말씀을 더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저도 실제 이제 국민의힘에서 네. 활동했던 이제 정치인으로서 저도 이제 돌봄 문제랄지 여성 일가정 양립 문제에 많은 관심이 있는 만큼 그런 측면에서 뭐 정책 제안을 할 수 있도록 또 노력을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은 노력이 필요하겠어요. 정은혜 의원께서도 한 말 더. 네, 그 가부장제라는 것에 어떻게 보면 여성이 좀 사회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되기도 하죠. 근데 그렇죠. 저는 가부장제 자체도 남성에게 좋지 않습니다. 남성에게 그럼요. 과도한 책임을 좀 짊어지게 되니까요. 이게 우리가 뭐 여성 정책이라는 게 여성들이 살기 좋은 나라 이게 아니고 사실 여성도 살기 좋고 남성도 그렇죠. 살기 좋고 아이도 살기 좋고 사실은 모두가 살기 좋은 나라로 가기 위한 하나의 그런 세부적인 저는 방향이고 정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대로 여성, 남성을 이렇게 딱 구분을 하기보다는 물론 여성에 대한 정책이지만 이 정책 자체가 여성만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다. 실제로 결국에는 우리가 가정에서도 보면 엄마가 행복해 아빠가 행복한 거고 아빠가 네. 행복해 엄마가 행복한 거잖아요. 그런 식의 관점으로 우리가 좀 언론이라든지 정치하시는 분들이 특히 그런 방향으로 좀 이끌어가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특히 두 분의 역할이 앞으로 미래에는 좀 더 중요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네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뉴스 우리 관련돼서 좀 그 여성 정책에 관련된 걸 좀 더 살펴보도록 하죠. 지금 정부가 초등학교 돌봄 교실 운영 시간을 좀 연장을 하겠다는 지금 보도가 나왔어요. 규모도 좀 확대할 것이다 이런 지금 계획이라는 게 나왔는데요. 교육부 발표 주요 내용을 좀 살펴보면서 혹시 또 좀 더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어떤 부분에 신경 써야 될지 같이 한번 고민해 보죠. 신보라 의원께서 좀 정리해 주시죠. 네, 교육부는 어제 초등 돌봄 교실의 질 개선 및 돌봄 업무 체계화를
활성화를 위한 초등 돌봄교실 운영 개선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핵심 내용은 초등학교 돌봄 운영 시간을 오후 7시까지 연장하겠다는 것이고요. 네. 돌봄교실도 내년까지 1,400시를 추가하고 교육청 주도의 거점 돌봄기관도 시범 운행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예. 현행 돌봄 시간은 대부분 1시부터 5시까지였는데요. 유은혜 장관은 안정적인 돌봄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학부모 수요를 반영해서 돌봄 제공 시간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고 네. 시설 출입 인원 관리 강화, 돌봄 학생 안정 귀가 지원 등의 후속 조치도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돌봄 노조의 상시 전일제 전환 요구와 교원단체의 돌봄 업무 경감 요구를 반영해서 각 학교의 돌봄 운영 체계 전반도 개선이 됩니다. 네. 교육부는 각 학교가 돌봄 교실 운영을 맡을 교무행정 지원팀을 운영을 하고 돌봄 전담사가 중심이 돼서 돌봄 교실을 운영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네. 각 시도교육청은 그 교실의 연장 운영과 그 행정 업무 시간 등을 고려해서 전담사의 적정 근무 시간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예. 그 돌봄 전담 인력 확보와 근무 시간 조정에서는 여전히 풀어야 될 과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왜냐하면 이와 관련해서 교원단체들이 반발을 좀 하고 그러네요. 있기 때문입니다. 예. 지금 초등 돌봄 개선 방안이 교원 업무를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금 반박을 하고 있는데요. 교원단체 총연합회는 돌봄 전담사의 업무와 책임이 어디까지인지 7시까지 저녁 돌봄은 누가 관리하고 책임지는지 명확하지 않다. 예. 교육부는 학교가 알아서 하라는 식의 무책임한 방안만 내놓고 있다고 지적했고요. 정교조도 돌봄 전담사 체제로 운영하는 것을 중장기 방안 A시로 뒀을 뿐 교사에게서 돌봄 업무를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명시되지 않았다. 그러면 교사가 돌봄 업무를 계속 떠맡을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그 어떤 인력의 문제라든지 결국 그 안에 이제 근무 시간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숨어 있는 것 같고 교원단체 반발이 좀 있다는 얘기 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또 정부 방안 지금 내놓은 정부 방안에는 어떤 점을 조금 더 보완해야 될지 두 분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정은혜 의원께서 먼저. 네, 이제 앞서 저기 앵커님께서도 이게 다른 또 여성 정책이다라고 예. 하셨는데 저는 이게 여성 정책은 아니다. 예. 이게 어떻게 보면 아동 정책인 것이고 사실은 가족 정책이지 네. 우리가 이것도 무의식 중에 여성이 육아를 전담하고 여성이 일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죠. 아이가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학교에 있다라고 네. 약간 가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인식부터 우리가 조금 바꿔나가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특히 사실 어제 정부에서도 물론 돌봄 시간을 연장하고 돌봄 교실을 늘리는 것 굉장히 좋습니다.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 정책을 발표를 하면서 맞벌이 부부를 위해서 이런 정책을 하는 것이다. 그렇죠. 맞벌이 부부의 퇴근 시간을 고려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정상적인 그 가정에서 부인이 일을 하고 남편이 일을 안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남편이 일을 하고 부인이 일을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좀 다양한 가족 형태 그리고 또 외벌이도 있고요. 그리고 뭐 한부모 가정도 있고요. 그러니까 네. 그런 것들을 좀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을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것 같고요. 우리가 지금 중심이 되는 것이 돌봄이라는 저는 용어도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돌봄은 네. 누군가 누구를 케어하는 그런 개념인데 예. 사실은 아동들이 특히 초등학생들이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공부를 하고 수업을 하지만 그 학교 정규 시간 이외에 어떻게 보면 엑스트라로 이제 다른 이제 활동을 하는 거죠. 그런 시간을 우리가 누군가가 돌봐주는 개념이 아니라 아동들이 자율적으로 본인들이 할 수 있는 또 하고자 하는 그런 일들을 한다. 이런 식의 개념으로 좀 바꿔야 하지 않은가. 사실 고객은 저는 초등학생인 거고요. 네. 그 초등학생 분들이 만족하시는 그런 정책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분들을 위주로 관점을 잡아야지 부모들이 당연히 뭐 늦게 오고 힘드니까 그 시간에 아이를 어딘가에 이렇게 안전한 공간에 둔다라는 개념이 아닌 거죠. 네. 그래서 특히 교육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이제 외부 강사를 많이 초대하면 좋을 것 같고 그 중구청장이 굉장히 잘 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서양호 어떤 중구청장이 그분이 말씀하신 게 학교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고 지자체가 돌봄을 하는 것이고 또 정부의 예산이 뒷받침돼야 된다 하면서 여기서는 1교실 2교사제 이런 것들도 좀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주 6회는 강사를 초빙해서 뭐 로봇 코딩이나 뭐 3D 펜 활용, 그다음에 뭐 성장 요가, 꽃꽂이, 웹툰 그리기, 우쿨렐라 이런 식으로 아동 발달 단계에 맞춘 다양한 교육을 진행합니다. 지금 선진국 같은 경우도 제가 보니까 그 시간을 아이들을 그냥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문제가 뭐냐면 돌봄 교사가 행정 업무까지 담당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행정 업무를 담당할 시간이 따로 없기 때문에 근무 시간에 아이를 돌보다가 또 컴퓨터로 또 입력을 하다가 그렇죠. 그 시간에 아이들이 또 뭐 싸우거나 뭐 다치거나 할 수도 있고요.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행정 업무와 돌봄 업무의 시간을 분리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특히 선진국 뭐 독일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지자체와 또 그 시민단체 다양한 기관들이 협력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시간에 아이들이 좀 양질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도 좀 고려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번에 이제 이 비슷한 얘기를 저희가 한번 하면서 이 교육 콘텐츠가 과연 얼마나 있느냐라는 지적을 한번 해주셨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해 주시는 부분에서 우리가 준비가 과연 되어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신보라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 돌봄 시간 연장은 대부분의 이거 퇴근 시간이랄지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수요가 분명히 존재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좀 필요한 조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이제 주변에서 보면 거점형 이제 돌봄 기관도 마련을 한다고 하는데 그건 외부에다 마련하는 건가요? 다른 학교의 공간일 수도 있고요. 다른 외부의 공간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학교와 지역사회 등의 돌봄기관의 다양한 측면에서는 필요한 부분인데 다만 이제 저희가 살펴보니까 현실에서 많은 부모들이 저학년일수록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서 돌봄도 그대로 연장되길 희망하더라고요. 이동하지 않기를 희망하는 거죠. 그렇군요. 왜냐하면 아이 키워봐서 잘 아시겠지만 초등학교 저학년일수록 학교를 신호등 건너지 않느냐의 그 차이도 중요하죠. 아파트 집값과 선호도에서 어마어마한 막 차이가 나거든요. 주택 네. 선호도에서. 그만큼 이동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실은 학교에서 돌봄이 연장되는 그것만으로도 부모가 갖는 생각하는군요. 안정성은 굉장히 크다라고 보고요. 다만 지금 이제 이 돌봄의 영역에 있어서 돌봄의 주체가 학교냐 지자체냐 뭐 네. 보건복지부냐 교육부냐 이것이 끊임없는 논란이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일정 정도 그것을 돌봄은 지자체로 조금씩 이관은 해 가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 프레임이 만들어져 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새롭게 구축되는 학교 돌봄터라는 실범 사업은 실제적으로 학교는 공간만 제공하고 그 관리는 지자체가 하는 형태로 되는데 이 돌봄 교실 같은 경우도 교육부가 이제 그 시간을 연장하면서 일정 정도 급여도 조금씩 보장을 해주고 하는 형태로 가기 때문에 돌봄 그 부분도 그 행정 업무랄지 이런 부분들을 잘 효율적으로 조정해 간다면 이런 문제들이 이제 조금씩 극복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조정이 앞으로도 조금 계속 필요한 부분이다. 맞습니다. 서로의 협력이 필요한 거군요. 네, 맞습니다. 돌봄 전담사 같은 경우는 지금 행정 업무 수업 준비 이런 것들은 근로시간에서 배제되고 있는데 그렇죠. 이번 조치로 인해서 돌봄 시간이 7시로 늘어난 만큼 돌봄 시간 6시간에 한두 시간 행정 업무가 가능하도록 지금 하겠다라는 거는 이제 조치예요. 교육부의 조치는. 다만 근데 이 부분도 아마 진행이 되도록 조금은 논란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돌봄 시간 또 연장된 만큼 그렇죠. 행정 시간이 그 안에서 보장이 되겠느냐라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 논란의 여지는 있고요. 다만 저는 교사들도 교원단체에도 많은 적절한 배려와 양보가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실은 우리나라의 정규 교육 시간도 OECD에 비해서는 굉장히 작아서 짧은 편인가요? 네, 짧은 편이라서 실제 교육부가 초등교육 그 정규 시간을 늘리려고 하는 검토도 하고 있었는데 교원단체가 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가지고 이건 검토는 하고 거의 발표도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제 돌봄이라도 잘 운영이 될 수 있게 서로의 협력이. 서로의 협력 관계가 좀 될 수 있는 그 상생 방안을 잘 마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른 것보다 좀 안착이 될 때까지 서로 간에 조금씩의 양보가 없으면 아이들의 문제가 과연 잘 해결될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드네요. 부모 입장에서. 정은혜 의원께서 더 하실 얘기. 네, 저는 기본적으로 학교는 우리가 학습하는 공간인 거죠. 근데 뭐 물론 부모 입장에서 저도 부모니까 같은 자리에 있으면 정말 안전하고 좋을 것 같은데 사실은 아이들이 쉬고 놀고 배우고 이런 공간을 학교 내에서라도 조금 분리해서 좀 비용이 들더라도 분리해서 지금 보면 돌봄하는 공간이 교실 공간이니까 아이들이 뛰어놀 수도 없고요. 활동적인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체육관이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좀 스페이스가 좀 넓은 곳을 만들어서 해야 될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거는 아동들이 그 저녁 늦게까지 학교에 머무를 경우에 어떤 정서적 안정이라든지 충분한 휴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배울 수 있도록 부모 중심이 아니라 아동 중심, 아동 관점에서의 정책을 만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정은혜 의원께서는 이제 다른 것보다 인식 어디에다 방점을
찍고 우리가 만들어 갈 거냐 하는 제도의 긴 안목, 장기적 안목에서의 인식 부분을 좀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자, 뉴스픽 정은혜 신보라 전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0시 31분 넘어서고 있고요.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듣고 오죠.